자, 이처럼 권리 분석과 가치 분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권리 분석이 아니라 가치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물건 이런 거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든가 유치권이 있다든가 지상권이 있다든가 뭐 구분지상권이 있다든가 뭐 지분경매 공유물 분할 뭐 분묘기지권 뭐 이런 것들 관심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법정지상권이라고 아마 경매를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보시게 될 문구가 이 법정지상권일 거예요. 특수물건 중에는. 근데 이 법정지상권이 뭐냐면요. 우리 쪽 경매를 좀 학원마다 다니신 분 법정지상권 뭔지 아세요? 예? 저당 당시. 저당 당시. 저당 당시에. 네. 아, 같을 때. 네, 맞추셨습니다. 맞추셨는데,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있고, 저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거든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뭐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차이가 뭐죠? 경매학원을 두루두루 섭렵하신 분께서. 그 차이가 뭐죠? 까먹었어요. 네. 자, 법정지상권은요, 쉽게 얘기하면 건저당, 저당, 이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은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매수자나 매도자가 합의하에 우리는 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강행 규정이라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경매에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요, 그 외적인 이유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들끼리 만약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법정지상권을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다 건물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땅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라는 얘기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합니다. 자, 땅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땅이 올라갈 당시에 예를 들면 이 시점에 건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은행에서 건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이 땅의 가치는 건물이 없을 때니까 뭘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활용 가치가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가치에 맞게끔 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뒤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 하락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따라갈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아직 부동산에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건물이 있는 땅보다는 건물이 없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게 활용 가치가 이미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은요, 건물 등기 따로 토지 등기 따로입니다. 땅에 건물이 올라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 땅의 가치로 쳐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건물 가치 따로, 땅 가치 따로거든요. 그러면 땅을 나는 사용하고 싶은데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면서 땅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가치는 하락하겠죠. 근데 여기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준다? 이러면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도둑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땅과 건물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건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럼 은행이 평가할 때 이미 땅에 대한 가치는 건물이 있는 걸 감안하고 잡았죠. 그걸 감안하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대출을 해준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십니까? 자, 좋습니다. 다시 그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법정지상권은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땅과 건물이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땅과 건물이 같이 있었으면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땅과 건물이 같이 있다.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땅이 없었어요. 건조당을 해주고 나니까 뒤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조건이 하나 더 붙긴 합니다. 단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갖고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땅과 건물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건조당이 설정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그런데 땅만 있는 상태에서 건조당권이 설정되게 되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 가지고 과연 어떤 돈이 될지 말지 생각해 볼까요? 자, 요런 땅이 있는데 땅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건물이 올라갔는데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성립을 안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낙찰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이게 내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만 판단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하면 되죠. 자,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건물은 건물 등기가 따로 나온다 그랬죠. 땅은 땅 등기가 따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가 나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주 입장에서.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성립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건물에 대한 사용 연수가 있죠. 네? 평균 40년 정도를 잡습니다. 4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은 허용가치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 땅은 허용가치가 없습니까? 그때는 땅값 더 올라 있어요. 네?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람에게 철거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 소송장이 날라오고 막 이러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 돈 한 푼 안 받고 쫓겨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는 땅을 낙찰 딱 받고 찾아가서 여러분 건물주에게 이거 철거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장난치냐 이래요, 사람들. 네? 실제로 왜냐 내가 여기 위에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 지어놨는데 지금 무슨 장난치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송장이 날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어디가 알아봅니다. 이제 들이대면서 그때 되면 알게 돼요. 네? 자, 거꾸로 낙찰을 받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응? 이 건물의 사용에 대한 지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땅 가진 놈 장땡이라는 거야. 응?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안 하든 땅 가진 놈 장땡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되어 있던 제10의 건물이 되어 있던 이래 됐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찰 안 합니다. 유찰이 기본적으로 두세 번 되거든요. 그러면 뚝 낙찰됐을 때 땅 받으면 돼요. 받으시고 건물이 만약에 사용연한이 한 40년 지나가 내일 모레 쓰러질 것 같은 집이야. 그게 좋습니까? 63빌딩에 올라가 있는 게 좋습니까? 응? 63빌딩에 올라가 있으면 더 좋죠. 다 쓰러져 가는 건물 같으면 이거 사용 지료 청구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기 63빌딩이 있어. 지료를 얼마나 청구해야 될까? 계산기 뚫린다고 정신없겠지. 64억. 그렇죠? 자, 이런 게 특수물건에 대한 저희들 경매 분석입니다. 자, 이래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는 중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경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할 텐데 시간 좀 쉬셔야 되겠다. 그죠? 오늘 좀 갈 길이 좀 머네. 자,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 자,
자, 그럼 2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저희가 출발하도록 하죠. 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 강제 집행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파는 방법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채권 관계 때문에 엮여서 나온 물건을 최고가를 쓰게 되면 낙찰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경매가 왜 필요한 것 같아요? 경매가. 비단 갚는 사람이 많아서. 맞습니다. 네. 우리 그 매번 올라와서 묻는다는 친구입니다. 역시 열정을 가진 만큼 많이 배우죠. 맞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니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만든 제도예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요.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시키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세 보증금 있죠.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경기가 좋아서 전세 물건들이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세값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급해서 후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빠지고 나면은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돼버리죠. 그러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계속해서 본인이 나가고 나서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은 돈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또 현금 분할을 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A라는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님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각각 형제들이 4명의 형제가 있는데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남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보존하고 지켜서 또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래 생각하고 있는 반면 또 사업을 하는 셋째는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나 좀 나눠줘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결국은 공유물 분할을 하기 위한 소송까지 갑니다. 그러면 물론 현물로서 분할이 가능하면은 현물로서 이렇게 쪼개서 가져가라라고 판결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경매를 통한 그 현금 분할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나온 돈으로 지분만큼씩 나눠줘 버리는 겁니다. 또 이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든 이건 사실은 좀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있죠. 울산 지역도. 그 윤리. 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윤리로 이전한 게 발표되기 전에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렸거든요. 왜냐?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경매를 통해서는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도 경매 물건은 낙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지역이에요. 묶인 지역인데 이 땅을 너무 탐이 나서 비싸게 주고서라도 꼭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나도 꼭 돈이 필요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는데 허가구역에 묶여있다 보니까 거래를 못해요. 자, 그럼 편법적으로 A라는 사람과 토지주 A라는 사람이 B와의 거래에 있어가지고 가상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죠? 돈을 빌린 것으로, 빌려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해놓고 돈을 안 갚는다면서 경매를 넣죠. 그리고 B는 낙찰가의 한참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차익에서 원래 계약하기로 했던 금액에 나머지 돈은 돌려줍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해요. 거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경매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뭐 꼭 이걸 위해서 경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매가 이런 그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말고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온라인 강의라서 이게 제가 좀 하기가 좀 그랬는데, 예. 자, 그럼 우리는 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자, 첫 번째, 기본적인 경매 지식은 알고 있어야지 본인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구테크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재테크인 경매를 가장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한 2시간 반 정도의 교육을 듣고 나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 웬만한 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배울 수 있다. 물론 이해를 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의 최저점에 매수하는 거랑 같다고. 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최소 비용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게 경매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출 규제를 엄청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TI, LTV까지 다 따지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출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경락자금 대출은요, 70%, 80%가 따지지 않고 나옵니다. 따지지 않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남의 돈을 쉽게 얻어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경매라는 겁니다. 네. 자, 부동산 공부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아주 입지가 좋은 물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그 정보를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네? 누가 제일 먼저 알 것 같아요? 물건이 하나 딱 나왔어. 부동산 없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제일 먼저 압니다. 그 주변이든 어떻게든. 물건이 나오면 먼저 접수를 받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아는 사람 누굴까요? 네? 친구. 가족입니다. 이건 본인 가족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님의 가족입니다. 네. 그 다음 친구입니다. 친구. 네. 순차적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께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겠어요? 물건이 좋겠냐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경매 시장에는 좋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백화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좋은 건지만, 어떤 게 나쁜 건지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안목만 키우시면 돼요. 자, 이미 시장 자체는 불공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공정한 경매 시장에서 경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매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말씀드렸죠. 자, 위험률이 낮습니다. 자, 주식은요, 투자를 했다가 상패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손해를 보시는 게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당했을 때. 근데 사기를 당해도 땅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멸실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쯤이네요. 재작년쯤에 언양이 이제 가천지구, 교동 가천지구의 지구 단위 계약 사업으로 사업이 벌어질 때 동의서를 진구하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천리 그 산 꼭대기에 그 산이 전부 다 필지를 쪼개가지고 기획부동산에서 다 팔아먹었던 땅이었어요. 그 한 2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필지들이 쫙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미 포기를 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이 사업이 진행이 돼버렸어요.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리죠. 드리면서 아주머니 여기 몇 번지 지좀 맞으시죠? 예. 오늘 몇 시까지 안 오시면은 동의서 사인을 안 하는 걸로 알고 빼버립니다. 바로 달려옵니다. 바로 달려와가지고 우리 신랑 몰래 좀 해서 왜냐 신랑한테 아직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동의서 사인해주고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러면서 잘 좀 부탁드린다면서 가요. 그런 분들 늘렸습니다. 자, 하지만 땅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자, 그리고 대출을 활용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또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왜냐?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처럼. 좋은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음껏 골라 잡으면 돼요. 근데 경기가 또 좋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평가 시점하고 저희가 실전 낙찰받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감정가들을 받더라도 이득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